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8월 5일 109회죠. 전산세무 2급, 작년 8월 5일날 시행되었던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기 보면서 옆에다가 메모하고 그러는 것들이 칸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자료들 제가 PPT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문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첫 번째 문제였었죠.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5번 문제란 말이죠. 자, 요 내용을 여기서 갖다 놓고 보죠. 자, 금융부채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틀린 거 좀 찾아보랍니다. 1번의 보기를 보면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부채에 대해서 최초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이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계정인데 자본계정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네 가지 그 통합계정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첫 번째는 자산재평가 잉여금, 두 번째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세 번째는 해외자산 환산손익. 다 대부분 여기 계정들이 부채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여기 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양도한 금융부채가 아니라 금융자산이라고 해야지 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 요건 틀린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 금융부채는 후속 측정 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 상각 후 원가가 뭐 다른 어떤 교재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좀 금방 이해하라고 그 장부가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기는 했어요. 정확한 명칭은 상각 후 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금융부채의 대표적인 계정이 지금 제가 여기 샘플로 가지고 온 사채예요. 사채는 지금 대표적인 금융부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채를 갖고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채는 비유동부채예요. 즉 보편적으로 3년을 만기로 해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의 줄임말이 사채인데 여기 사채의 액면가액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채는요, 상황에 따라서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증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인 발행. 자,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지금 요게 가운데를 이렇게 놓고 물론 중간에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기 액면 발행도 있어요. 액면 발행도 있는데 얘는 사채를 갚기 위해서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할인 발행도 1년, 2년, 3년 진행이 되면은 매 연마다 이자와 관련된 그 사채에 대한 그 사채를 상각해서 이 장부 금액에 맞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할증 발행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5천 원에
발행했다 가정을 하게 되면 3년 후에는 얘를 삼각해서 여기 장부 금액인 액면가액 여기 10만 원에 액면가액에 맞춰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할인 발행일 경우 9만 5천 원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치면 3년 후에 얘네들을 또 똑같이 상각을 해서 상각액이 증가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채를 상환해야 될 그 시기가 되면은 이 금액과 장부 금액들이 다 일치를 해야 돼요. 얘는 액면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채 액면가액. 얘네들은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장부 금액이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매년 감소를 하고,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매년 증가를 해요. 이런 설명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금융부채는 후속 측정 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이 정확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 채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금융부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뭐 금융부채라고 해서 뭐 대단한 그 부채라고 특별한 걸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채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제공해서 금융부채 당연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왔던 게 뭐였었더라? 그리고 참 아까 이거 자산이라고 그랬었죠. 2번 이게 틀렸다 그랬었는데 이게 또 만약에 금융부채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아건대 이 1번 문제는 금융부채에 대한 거는요, 바로 이 사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바꾼다 치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당기의 손익계산서로 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예를 보게 되면 사실 금융자산보다는 다 금융부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 의도에서는 얘는 손대지 않고 요걸 틀리게 지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어요.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다고 했을 때 할인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채는 3년 후에 갚아야 될 부채로서 대변에다가 사채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근데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액면가액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1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우리 통장에는 95,198원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 금액 차이 나는 거,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인전 기록을 해놓고 매년 얘를 갖다가 사채를 갚을 때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을 이렇게 상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걸로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그래서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사채 파트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특히나 이 사채 파트는 세무이급에서 추가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 또한 설명을 좀 되게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드렸어요. 사채 파트는 조금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설명해 놓은 것만 차분히 잘 복습하시면 1시간 정도? 한두 시간만 복습하시게 되면 사채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 거의 틀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세무이급 부채 파트에 사채 요 파트를 갖다가 참고해서 복습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제가 보면서 이거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계 1급과 세무 2급의 차이는 지금 요 문제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또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세무 1급처럼 급수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한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전산세무 1급까지 따는 것이 전 공부하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산세무 1급까지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회사에서 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세무 2급도 그렇고 세무 1급은 얘보다 좀 더 한 경우도 있어요. 보통 세무 2급에서 두 문제 정도를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계 1급의 두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더란 말이죠. 세무 1급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계 1급 기준으로 세 문제를 알아야지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별하게 새로운 거라기보다도 시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한 바를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세무 1급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난이도에서는 난이도라기보다는 시간 내에 풀기가 좀 빠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세무 1급 수업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 1급, 세무 2급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세무 1급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 1급 수업할 때는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요즘은 제가 세무 1급 수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세무 1급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를 않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세무 1급도 아마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여기 기출문제도 풀어드리고 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세무 2급 이렇게 자격증 따고 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젊었을 때 계속 공부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 보고 이런 게 점점 싫어지거든요. 귀찮아지고. 그래서 젊을 때 자격증 다 취득해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회계파 때 회계 담당자들은요, 이 세법과 기업회계, 회계 이 책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계속 새로 나오는 것들, 또 개정되는 것들이라든지 또 시간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직군. 그래서 전문직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직종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의사도 그렇고요. 뭐 검사, 변호사, 사자 들어간 사람들, 즉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래의 자료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 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 거래는요, 2022년 8월 5일 A회사 주식을 500주 주당 4,000원에 매입했대요.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기말이네요. 기말에 똑같이 A회사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4월 30일 날 이 A회사의 주식을 전부 주당 6,000원에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퉁쳐서 유가 증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비교해서. 그러면 이 거래를 갖다가 유가 증권이라는 통합 용어로 설명을 해놓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지 그거를 물어본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 이 거래를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거래로 기록할 수 있으셔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기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단계를 갖다가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많은 시간을 들이고서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무 2급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오면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두 개를 다 알고 비교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딸리겠죠. 그래서 이건 난이도를 따지기 전에 벌써 시간상으로도 1분 넘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비교해 볼 테니까 복습하실 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과의 차이, 그거를 요 문제 하나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위의 거래를 붕괴하게 되면 아마 회계 1급 때 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세무 2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닥 어렵지 않게 붕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8월 5일 날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보통 예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12월 31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지금 4,000원짜리가 5,000원, 1,000원이 증가했죠. 근데 500 주니까 50만 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4월 30일 날 처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되어야 돼요. 보시게 되면 여기 취득했을 때 200만 원,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50만 원이 더 업 됐으니까 50만 원, 두 개 합쳐서 25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걸 매각 판매한 거예요. 매각한 거죠.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30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 우리가 드린 돈은 250만 원이었는데 이익은 처분해서 50만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여기 문제에서는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물어봤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2022년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여기 손익계산서 빨간 거로 쓴 거는 손익계정이에요. 단기 손익계산서의 그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는 계정이란 뜻이에요. 손익계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도 손익계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손익계정에 50만 원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이거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여기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 200만원, 보통 예금 200만원, 이거는 계정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2022년 12월 30일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50만원 증가한 것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대변의 계정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똑같은 계정처럼 보이니까 여기 이익이라고 써서 얘도 손익계정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익은 손익계정이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다 손익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얘 또한 손익계정인데 뭐만 유일하게 매도 가능 증권일 때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두 개 합쳐서 평가 손익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제가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잠깐 보여드렸죠. 거기 보시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써 있어요. 자산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요. 자본 계정의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여기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어요.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자본 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을 평가할 때 기록을 해 놓았다면 처분했을 때 기말에 남아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계정이 있는 경우 얘를 먼저 반대로 상기시켜서 없애 주셔야 돼요. 상기는 반대편으로 보낸다는 뜻이니까 기말에 기록해놨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기시켜 놓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여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랍니다. 요것도 단기 매매 증권하고 회계 처리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손익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에 기록되어 있던 걸 반드시 상기 처리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있었다면 차변에 있는 것 대변으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차익으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됐든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됐든지 그렇게 기록을 해 주는 거랍니다. 자, 설명은 이제 다 끝났고요.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복습하는 차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자,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즉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때보다 단기 순이익은 감소한다.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게 되면 기말 시점에서 지금 얘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손익 계정으로 가는 금액이 전혀 없어요.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손익 계정이고 얘는 이익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했을 때보다 50만 원이 더 감소한다가 아니라 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기말 자산이 더 크다. 기말 자산은 뭐예요? 지금 여기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여기 2022년도 것만 비교해 보면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계정이죠. 그죠?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250만 원이고 여기 매도 가능 증권도 두 개 자산으로 합치면 250만 원이죠.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그래도 변동사항 없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할 때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50만 원인가요? 제가 100만 원이라고 해놨죠. 얘는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 계정이므로 얘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서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도 금액이 150만 원이 아니라 여기 1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자, 여기 기말에 2023년 4월 30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50만 원만 발생해요. 이 50만 원은 전년도 기말에 이익으로 벌써 50만 원을 인식해 놨기 때문에 2023년에는 그 나머지 금액 50만 원만 단기 손익 계정에 반영되는 이익으로 5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는 작년에는 그 이익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이 없었지만 올해 처분하면서 그 차액 전체가 다 우리 손익 계정으로 반영되는 단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단기 손익에 반영돼서 100만 원이 다 증가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증가한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얘가 더 크게 증가하죠. 그죠? 단기 순이익이 얘보다는 얘가 더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옳은 것은 네 번째 답이 보기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난이도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좀 버거울 정도로 좀 여기 나타나 있는 문제 같기는 해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았어야 할 지식들,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고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중 회계 변경으로 인한 인정되는 정당한 사례,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회계 변경은요, 세무 2급에서 재무회계 추가로 들어간 항목으로서 시험 문제 많이 거의 빠지지 않고 추가된 것들은 대부분 세무 2급에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회계 1급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회계 1급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됐던 것들이 세무 2급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한 문제 형태로 나와서 문제를 풀고 신속성, 정확성 좀 많이 요구한단 말이죠. 시험이라는 게 원래 다 알고 있어도 시간 맞추지 못하면 틀리게 되잖아요. 자,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회계 변경에는 크게 저거 수업 때 내었던 걸 정리를 잠깐 요약해 놨어요.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요, 기업회계 기준에 있던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회계 변경이라고 봅니다. 회계 변경에는 크게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이 회계 변경 내용은 제가 세무 2급 수업 해놓은 여기 동영상에 여러분이 딱 1시간만 공부하시면 회계 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게끔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영상 참고하셔서 복습을 해놓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확히 내용 숙지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회계 변경은 이런 게 있고 회계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 갭이라고 쓴 게 여기 요게 제가 영어로 된 거 앞에 이니셜 그래서 우리 영어 이니셜로는 갭이라고 불러요. 요거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이게 정식 명칭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줄여서 그냥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회계 변경에 대한 거 큰 덩어리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보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회계 기준이 제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바뀌었거나 이렇게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 변경으로 정당한 사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회계 변경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이 문제 3번 문제를 가지고 이걸로 정리해 놓으셔도 되게 유용해요. 자, 그래서 1번은
만든 거고요. 두 번째, 기업 환경의 증대된 변화에 의해서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좀 왜곡이 된다고 하면 재무제표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계 변경을 했다. 그게 정책의 변경이든 추정의 변경이든 그런 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맞는 거죠.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도 객관성이 있는 것들이죠. 동종산업에서 그렇게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례라고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즉, 이 회계 변경은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회계 기록한 것들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설명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변경으로서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해 세법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 요거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도 맞는 말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이 똑같나요?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다르답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세법을 맞추고자 얘를 변경하는 게 회계 변경이다, 이런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어요. 기업 회계 기준과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나중에 결산이 끝나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 조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의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 요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요 세무조정은 여러분들이 세무 1급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는 세무신고를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변경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회계 변경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이거는 회계 변경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도 간단하게 나온 문제 같은데 한번 볼까요? 개발비 중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기간,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도 또는 그 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있잖아요. 보통 연구 단계, 개발 연구 단계를 지나게 되면 개발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내용이 뭐라고 해도 얘는 다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판관비 처리해요. 원래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산을 명확하게 얼마라고 측정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연구 단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는 뭐 등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계정은 다르긴 하지만
연구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명칭은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개발 연구비, 경상 개발비. 지금 우리가 개발비라고 무형자산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얘가 비용이야 자산이야 헷갈릴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왜? 안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있고 여기 개발비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보통 제품으로 따지면 프로토타입이 나와야지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얘 조금만 수정해서 팔면 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기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그 쓴 돈들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이게 개발비를 코스프레 하는 것들은 다 비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판관비야? 얘가 개발비야? 즉, 이게 연구 단계에서 쓴 돈이야, 개발 단계에서 쓴 돈이야, 왔다 갔다 모를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비로 봅니다. 연구비로 처리하셔야지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말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개발비 중에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으로 한다? 아니, 우리 이거 정액법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답은 되게 쉽게 여러분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무형자산은요,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이 우리가 유형자산 상각했던 방법들이 있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무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해서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방법들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무형자산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거 무형자산 상각 방법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하겠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하여튼 정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 정액법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무형자산 설명해 드리면서 회계 1급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으로 직접 상각법과 간접 상각법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보는 방법은 직접 상각법을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두 개 다 허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직접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 이것도 세무 2급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뭐 따질 것은 없어요. 무슨 어떤 논리를 가져서 중요한 내용으로 암기하고 그럴 내용이 아니라 이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세무 2급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회계 기준서에는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난이도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문제들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자녀 지분,
잔여 지분이 바로 자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회계 원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세무 2급에는 여러 가지 다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자산에서요, 부채를 빼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자본이 되겠죠? 즉 여기서는 자본이 되는데, 자본의 다른 말 잔여 지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순 자산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주주 청구권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얘네들이 그 내용, 이 글자는 다르지만 우리 재무회계에서 배운 자본을 뜻하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제가 회계 원리 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하여튼 잔여 지분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정리가 되실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알아두시면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한다. 요거까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그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 액면가액이 많이 얘를 보셨던 것일 텐데 5,000원짜리인데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청약을 받아서 새로운 주주들한테 판단 말이죠. 근데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얘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거기 카카오 게임인가 뭐 이런 카카오 게임인가 이런 회사들 상장했을 때 그 금액이 많이 높았더란 말이죠. 뭐 기업이 좋은 경우, 기업 공개할 때 매각되는 한 주당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SK 뭔가 거기서 30만 원에 팔렸던 것 같아요. 한 주당 청약 받았을 때. 즉 액면가액보다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액면가액은 한 주 곱하기 액면가액, 자본금은 5,000원만 증가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한 주를 제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본금은 5,000원이 올라갔는데 우리 통장에 들어온 거는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가 더 들어온 거예요? 29만 5천 원이 더 들어온 거죠. 이런 걸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하여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하는데, 이익잉여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 계정에는 5가지 계정이 있다고 그러고, 제가 회계 1급 때부터 자본 계정이 다 반드시 꼭 외워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자본 잉여금 계정에 있는 것이지 이익잉여금이 아니에요. 이익잉여금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을 때 답은 여러분이 요거 틀렸구나. 여러분이 요거 계정만 남겨오고 계셨으면 쭉 읽어보다가 틀린 거 명확하게 아니까 이거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번, 2번은 그래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 3번, 4번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납입된 건 이 자본금을 뜻하는 거거든요. 납입된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해 획득한 기업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자본이라는 것은, 납입된 자본은 자본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유보된 금은 적립금을 얘기하는데, 이건 여기 있는 것들, 자본잉여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본 계정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산해서 자본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납입된 자본의 소유자에 대한 배당, 주주 지분 감소액 차감한다는 건
잉여금에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고 또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배당을 하게 되면 이 잉여금은 당연히 감소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감소된 만큼은 자본금에서 차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말뜻을 회계 1급에서는 여기 계정 정도만 알아도 자본계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대부분 다 맞추게 되는데, 세무 2급에서는 계정들 뿐만이 아니라 이 계정들이 어떤 거래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계정은 어떤 걸 사용하고,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본계정에 대해서 세무 1급에서도 세무 2급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시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아리까리한 분 있으시다 하면 제 거 세무 2급의 자본계정 반드시 꼭 보셔서 얘를 익히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여기 재무회계 문제, 이론 문제가 총 15문제인데 재무회계 문제가 1번부터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 원가회계 문제가 6번부터 10번이에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 문제가 11번에서 15번 문제예요. 여기를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여러분 복습도 될 겸해서 자세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5문제씩 회계 구분되는 것만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원가 회계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